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로 12살 된 아들을 키우며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으니 이혼한 지 2년 정도가 되어가네요. 남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었는데요.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았고 매출이 좀 들쑥날쑥했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피자집을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데에 큰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크게 싸우거나 다툼 없이 평범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초반에는 잘 됐는데 크고 저렴하고 배송도 빠른 여러 쇼핑몰 등이 많아지면서 빠르게 내리막길을 걸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이 5살쯤부터 제가 피자집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피자집은 장사가 꾸준히 잘 된 편이었습니다. 남편 수입이 좀 줄어든 반면 제 수입이 늘어나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결혼 생활이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가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과 육아에는 좀 게으른 사람이었기에 늘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면서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했거든요.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슈퍼맨 아니고 슈퍼맘이라고 할 정도로요. 그러면 뭐 하나요? 정작 제 개고생을 남편은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고했다, 고생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아? 요즘 다 맞벌이 하지. 그런 식으로 제 고생들을 그냥 퉁쳐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 남편의 성격이 원래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전혀 아니더군요. 좀 서글플지도 모르지만 남편이 저에 대한 애정이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결코 표현을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무뚝뚝한 인간도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어쨌든 평범한 일상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결혼 생활을 흔들 만한 그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맘때 남편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고 했는데요. 새 직원 잘 뽑았느냐, 몇 살이냐, 경력은 좀 있느냐 등등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알아서 뽑았다 정도로만 대충 말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때 친했던 여자 후배를 직원으로 뽑은 거였다는 걸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맘때 남편 친구네 부부랑 술을 한잔 했었는데요. 남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용태야, 희영이가 너네 사무실에서 일한다며? 저는 희영이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기 때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힐끗 보더니 오, 맞아.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연락 왔었어? 뭐 일자리 구한다고. 아, 그렇구나. 걔 이혼하고 한국 왔다며? 애도 있다던데 같이 온 거야? 그렇더라. 그때 돈 좀 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호주 가서 산댔잖아. 그런데 결국 이혼하고 다시 왔구나. 그 말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새로 채용했다는 직원이 남편과 같은 과 여자 후배 박희영이었다는 것을요. 예전에 친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박희영은 과거에 호주에서 온 교포 남성과 결혼했었고 결혼 후 호주로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년 전 이혼하고 6살짜리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고 일자리 없느냐 남편에게 연락이 왔길래 도와주기로 했다는 거죠. 좀 황당했습니다. 저한테 그렇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모르는 사람을 채용한 것처럼 말하나요?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었죠.
친한 후배 뽑았다면서 왜 나한텐 그렇게 말 안 해? 뭘? 그냥 모르는 사람 뽑은 것처럼 얘기했잖아. 아, 내가 언제 새 직원 뽑았다고 했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말 안 한 거지. 그러면서 발끈하는데 그 모습이 괜히 더 이상해서 장난을 쳤습니다. 수상하네. 혹시 알고 보면 예전에 사귀었다던가 첫사랑이라던가 그런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정색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뭔 소리야.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고 사는 앤데. 한국에서 기반도 없고 친정 부모님도 시골 사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하니까 학교 선배로서 도와주는 거지. 걔가 학교 다닐 때도 컴퓨터도 잘 다루고 똑똑했어. 야무지고. 일 잘할 것 같고 사정도 딱 하던 차에 나도 직원 필요하니까 채용한 거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정색하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정색하니까 저도 무안했죠. 아, 알았어. 사실 제가 좀 장난을 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냥 남편의 대학 후배일 뿐이고 사정이 딱해서 그랬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박희영을 뽑고 난 후 남편은 부쩍 밝아졌습니다. 남편은 원래 사무실에 갈 때 엄청 대충 다니거든요. 머리도 잘 안 감고요. 남편이 혼자 운영하는 사무실이고 가끔 아르바이트 오는 직원 말고는 사무실 직원이 없다 보니 더더욱 신경 안 쓰고 다니는 듯 했죠. 그런데 그맘때 부쩍 머리에도 신경 쓰고 옷도 신경 쓰고 그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남편이 저러는 게 좀 이상하긴 했죠.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멋부리고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무리 작은 사업체 사장이라고 해도 그래도 사장인데 너무 막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답니다. 하여튼 그맘때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갈수록 묘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남편이 그맘때 이상하게 붕 떠 있고 기분이 좋아 보이고 설레어 보이는 겁니다. 남편 사업이 갑자기 잘 되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돈벼락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만한 특별한 상황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맘때 몹시 기분이 좋아 보이고 붕 떠 보였던 거죠.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뭔가 그 찝찝한, 묘하게 붕 떠 있고 설레어 보이는 배우자의 모습 말이죠. 엄청 무딘 사람 아니면 다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냥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박희영이 사는 동네에 강도 미수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 근방에 경찰들 오가고 막 그랬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살던 동네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무섭나요? 그런데 남편이 그맘때부터 퇴근 시간이 부쩍 늦어졌어요. 저도 오후 장사를 하니까 남편 퇴근 때 집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살던 아파트는 차가 집에 들어오면 입출차 기록이 자동으로 제 폰에 뜨거든요. 남편이 평소에 7시에서 8시 정도에는 들어왔다면 그맘때는 9시 넘어서 자주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엔 쇼핑몰 일이 바쁜가 했는데 딱히 일이 더 바빠진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매일 일 마치고 박희영을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 강도 사건 때문에요. 박희영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박희영이 사는 집은 버스에서 내려서도 꽤 걸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걱정돼서 남편이 박희영을 태워다 주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박희영이 회사 일 마치고 어린이집 들려서 아이까지 데리고 집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리러 간다는 거였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남편은 예전에 저희 아들 어린이집, 유치원에 데리러 가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심한 아빠였거든요.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는 저에게 싹 밀어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딱 학예회랑 졸업식 말곤 가본 적이 없는데 박희영 아들 태우러 매일같이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던지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런데 제 말에 오히려 남편은 저를 무슨 피도 눈물도 없는 파렴치한으로 보는 겁니다. 그 동네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잖아. 얼마나 무섭겠어. 여자 혼자 애 키우며 사는데. 그건 그렇지. 근데 집에 가는 길도 아니고 동네도 완전 반대 방향 아니야. 그런데 거기를 굳이 데려다 주고 온다고? 희영 씨네 아들까지 데리러 가고? 솔직한 말로 우리 정우 유치원에 한 번이라도 데리러 간 적 있어? 내가 바빠서 정우 좀 데리고 오라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갔던 게 당신이야. 와,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때는 내 쇼핑몰이 한창 잘 되고 바빴으니까. 내가 뭐 일부러 안 갔냐? 어쨌든 그래놓고 이제 와서 희영 씨네는 맨날 데려다주고 희영 씨네 애까지 데리러 간다고 하니까 난 좀 그래. 너 진짜 속 좁다. 뭐라고? 불쌍하지도 않아? 걔 어렸을 때 대학교 막 졸업하고 세상 물정 모를 때 그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바로 호주로 갔었어. 그 남자만 믿고 살다가 갑자기 이혼당하고 한국으로 애 데리고 왔다는데 여기 제대로 된 친정이 있기를 하냐. 도움받을 데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동네에 그런 일까지 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그렇겠냐고. 내 대학 후배라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짠하고 안 됐지 않아? 사람이 좀 인정을 가지고 살아.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면서 이상한 질투를 하고 있어. 하면서 저를 막 비난하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를 인정도 없고 속 좁게 질투나는 여자로 모는데 기가 막혔죠. 솔직히 말이 좋아 사람 대 사람으로 짠하고 어쩌고지. 남편이 매일 집 반대 방향 여직원 데려다 준다고 그러는 걸 이해해줄 와이프가 어디 있나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남편은 사람 대 사람의 도리 어쩌고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저는 일단 암소리 안 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박희영네 집안까지도 들어가려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집으로 인터넷 배송이 와서 제 건 줄 알고 뜯었더니 뜬금없이 전등에 들어가는 안전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 전등 괜찮은데 이게 뭐지? 해서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박희영네 집 안전기였던 거예요. 기사 불러서 갈면 출장비 줘야 되고 또 괜히 낯선 남자 함부로 드나들면 안 된다고 자기가 갈아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폭발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가? 아니 희영 씨가 무슨 당신 여동생이야? 그런 것까지 사장님이 챙겨야 돼? 희영 씨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희영 씨가 당신한테 해달래? 해달라고 안 했어. 그냥 밥 먹다가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해준다고 했다. 뭐 문제 있어? 당연히 있지. 혼자 사는 여직원 집에 안전기 교체하는 기사는 가면 안 되고 당신은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지금 박희영 씨 집에 당신이 들어가겠다는 거냐고. 왜 이렇게 난리야?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냥 가서 안전기만 바꿔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왜 당신이... 제 말에 남편은 저를 가만히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더 환한 표정을 짓고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사실 지도 할 말 없어서 피하는 것 같긴 했지만요. 어쨌든 저는 안전기 고쳐주지 말라고 그냥 안전기 샀으니 박희영 씨에게 주기만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남편도 알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 몰래 가서 고쳐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맘때 남편과 박희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유난이고 오버한다고 자기들은 그냥 대학 선후배 사이일 뿐인데 제가 유난 떨고 오버하는 것처럼 몰아댔어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평소에 제 얘기를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너는 지져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이런 느낌이어서 더 기분이 나빴죠. 한 번은 그 박희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게 쉬는 날에 아들이랑 남편 사무실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남편 사무실 바로 앞에서 우리 왔다고 연락을 했는데 남편은 왜 갑자기 오느냐면서 불편한 기색이었죠. 아내랑 아들이 아빠 사무실 놀러 가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그런 반응조차도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하여튼 사무실에 들어갔고 박희영을 처음 봤습니다. 나이보다 애띤 얼굴이었고 체구가 자그마하고 여성스러운 성격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저녁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아니요, 저는 아기가 있어서. 무슨 저녁? 여기까지 왔는데 저녁이라도 먹고 들어가야지.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박희영 씨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저는 희영 씨에게 그랬습니다. 아기가 몇 살이랬죠? 4살인가? 네. 아들이죠. 네. 육아하는 거 안 힘들어요? 힘들어도 제 자식이니까요. 그렇구나. 희영 씨도 딱히 저랑 길게 얘기하기 싫은지 눈을 자꾸 피하고 단답으로 대답하더라고요. 남편과 박희영이 노골적으로 저를 불편해하는데 기분 진짜 이상한 겁니다. 마치 남편과 박희영 사이에 제가 끼어든 더러운 기분마저 느껴졌으니까요. 하여튼 저는 남편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고 남편은 똥 씹은 표정으로 박희영에게 내일 보자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요새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아. 뭐가 또? 나랑 정우랑 오랜만에 외식하는 건데 표정이 왜 그래? 아, 표정까지 고나리질이야? 숨 막혀 진짜. 뭐라고? 솔직히 말해봐. 여기 왜 왔는데? 뭐 감시하러 왔어? 아니면 희영이 궁금해서? 당시야말로 요즘 왜 그래? 무슨 의부증 있는 아줌마처럼. 지금 말 다 했어? 제발 좀 이러지 마라. 평생 안 하던 집착을 요즘 왜 이렇게 하냐? 아, 진짜. 막 그러는데 저도 더 따지려다 말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든 남편은 저를 의부증 걸린 여편네로 몰 거니까요. 저는 남편 몰래 남편 뒤를 좀 캐보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핸드폰을 뒤지든 블랙박스를 보든 하여튼 뭐라도 뒤져서 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 봐야 했어요. 그래야 제가 하는 이런 의심들이 그냥 제 기우인지 아니면 진짠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폰을 뒤져보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폰은 지문인식으로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잠든 틈에 몰래 폰을 들고 와 남편의 지문을 살짝 찍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눈을 뜰까봐 얼마나 가슴이 졸였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다행히 남편은 안 일어났고 저는 폰을 챙겨 들고 작은 방으로 가서 확인을 했죠. 그리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희영이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오빠, 용주가 너무 좋아해. 고마워. 그리고 내 선물도 고맙고. 라면서 박희영의 아들이 큰 로봇 장난감을 들고 노는 게 찍혀 있더라고요. 더불어 박희영의 손에 구두를 들고 사진을 찍었고요. 남편이 선물한 것 같았죠. 남편이 박희영에게 이런 사적인 선물을 했다는 건 곧 두 사람이 일반적인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는 아니라는 뜻이었죠. 남편은 박희영이 보낸 메시지에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쁠 것 같아. 신고 보여줘. 다음에 또 사줄게. 라고 다정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게다가 그 위로 올리니까 남편이 희영아, 요즘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 알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오빠한테 늘 고맙지. 사는 게 많이 막막했는데 오빠가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생각해. 도울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네 일이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테니까. 고마워.
오빠 진짜 다정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오빠랑 결혼할걸. 지금이라도 할래? 미쳤어? 오빠네 와이프한테 머리채 다 뜯길 일 있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자. 난 이게 편해. 우리 용주한테도 그렇고. 알아, 무슨 말인지. 나도 서두르지 않을게. 그저 나는 너한테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을 뿐이야. 필요한 일 있으면 다 나한테 부탁해. 고마워, 오빠. 든든하네. 그거 보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지 와이프랑 자식은 나 몰라라 하면서 이혼한 후배 꼬셔보려고 아주 용을 쓰는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징그럽던지요. 박희영도 대화를 가만 보니 남편의 마음을 알고 적당히 이용하려는 게 보였습니다. 대화로 유추해보건대 제 남편은 박희영한테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난리 부르스인 것 같고 박희영은 적당히 여지 주면서 남편을 이용해 먹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선을 넘었는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둘의 대화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속이 뒤집혔죠.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참았어요. 그 순간 냉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박희영의 메시지를 다 찍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요. 그리고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혼을 요구할지 남편에게 네가 박희영에게 이런 더러운 감정인 거 다 안다고 따져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제가 찍은 사진들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지금 내 폰 뒤졌어? 였습니다. 뒤졌어. 남의 폰을 왜 뒤져? 진짜 미친 거야? 왜? 캥기는 게 많아? 지금 네 폰 왜 뒤지냐가 중요해? 자, 이제 설명해봐. 네 마누라, 네 새끼는 안 챙기면서 박희영이랑 박희영 아들은 아주 살뜰히도 챙겼네. 그리고 뭐 이제라도 결혼을 해. 키다리 아저씨? 아주 웃기지도 않아.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지도 쪽팔리고 민망했겠죠. 나랑 이혼하고 박희영이랑 살고 싶어. 나랑 우리 정우는 나 몰라라 하고 박희영이랑 새 살림 차리고 싶은 거냐고. 그런 게 어딨어? 뭘 어딨어야. 네가 박희영한테 한 말들이 다 그거잖아. 여태까지 의심하는 나 무슨 집착증 걸린 미친년 만들어 놓고 너는 뒤에서 박희영한테 수작질 부리고 있었네? 그런 적 절대 없다고 펄쩍 뛰더니 결국 이거야? 그러면서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 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저는 너무 악에 받쳐서 따졌습니다. 박희영한테 검은 속내 가지고 있었으면서 저만 인정 없고 질투에 눈이 멀었다고 비난했던 게 기가 막혔으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제가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는데도 그냥 비겁하게 자리를 떠버리더라고요. 남편은 그 후로 3일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딱히 연락하거나 남편을 찾을 생각 없었어요. 다만 그 사이에 저도 생각 정리를 했죠. 남편하고 계속 사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요. 저도 너무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이혼이라는 게 부부 사이에 정남이 떨어졌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니 이혼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대단하게 애비 노릇, 남편 노릇 잘했던 인간도 아니어서 이혼한다고 해도 아쉬울 것도 크게 없었고요. 심지어 돈을 엄청 잘 벌어와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던 것도 아닙니다. 남편의 사업은 딱 초창기에만 잘 됐고 그 후에는 줄곧 내리막길이었으니까요.
차라리 제가 피자 가게 하면서 버는 돈이 훨씬 많고 가정경제도 제가 더 보탬이 많이 됩니다. 저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것도 생각해보니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과 아이에게 무관심했고 그 모든 일은 다 제가 해야 했거든요. 이혼한다 치면 남편이란 존재만 사라지는 거지 저는 크게 아쉬울 것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에게 감정적인 미련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래 살았으니 당연히 정은 있죠. 하지만 남편이 박희영에게 한 행동들로 인해 저도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 와이프, 지 새끼는 안 챙기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희영 자식은 데리러 가고 선물 사다 바치고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괘씸하더라고요. 그래, 이혼하자. 이혼이 별거냐. 저런 인간이랑 더 살아봤자 내 속만 끓는다. 박희영하고 박희영 아들하고 어디 잘 살아봐라. 물론 박희영도 똑같은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제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야기의 결론을 짓자고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제가 이혼 얘기 하기도 전에 지가 먼저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생각 많이 했는데 우리 사이는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냥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른 여자한테 흑심 품고 그거 들킨 주제에 무슨 저랑의 개인적인 갈등이라도 있어서 이혼하는 것 마냥 말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혼해 달라는 거야? 그게 낫지 않나 싶어. 네가 유책 배우자인데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무슨 유체? 내가 박희영이랑 뭐 어쨌다고. 뭐 어쨌는지 저쨌는지 소송 가볼까? 네가 박희영한테 보냈던 그 수작질들 내가 다 들고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면 그거 증거로 내볼게. 나 박희영이랑 아무 사이 아니야. 그래, 내가 좋아한 건 맞는데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 그 말을 동네 개한테 해봐라. 믿을지. 그리고 설령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 치더라도 네가 박희영한테 작정하고 껄떡거린 거 그건 사실이야. 이혼? 곱게는 못해줘. 누구 좋으라고.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대가를 치르던가. 와, 나랑 흥정해? 이미 끝난 사이인 마당에 내가 뭐하러 당신 봐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니? 어차피 이혼할 거 내가 받을 거라도 제대로 받아야겠어. 너는 진짜 뼛속 깊이 장사꾼이다. 그래? 그럼 너는 뼛속 깊이 쓰레기야. 뭐가 어째?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콧방귀 끼고 빤히 쳐다봤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가 어디더 난리를 치나요? 제가 빤히 보고 있으니 지 혼자 눈 피하고 씩씩거리다가 다시 앉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너랑 박희영한테 상간소송할 거야. 뭐라고? 바람을 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지. 바람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 소송하면 답변서로 열심히 항변해봐. 제가 단호하고 냉정하게 나오자 남편은 태도를 바꿔서 매달리더라고요. 은미야, 이러지 말자. 나 진짜 희영이랑 아무 사이 아니야. 근데 무슨 상간소송? 이혼은 천천히 생각할게. 나는 급한 거 없어서. 대신 상간소송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볼 생각이야. 여러 번 할 수 있다더라고. 어디 끝까지 가보자. 남편은 제 말에 무슨 상간소송이냐며 펄쩍펄쩍 뛰었지만 이미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지한테 소송하는 것보다 박희영한테 소송 거는 게 두려운 것 같더라고요. 참 눈물겨운 사랑이다 싶고 기가 찼죠. 아마 저랑 헤어지고 박희영하고 잘해봐야 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더 상간소송만은 막아보려 한 것 같아요. 남편은 결국 상간소송하지 않고 협의위원 하는 조건으로
저에게 자기가 들고 있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편에게 물려준 유산인데요. 제가 와이프임에도 지 돈이라고 따로 개인 통장에 들고 있던 돈이에요. 그때부터 사실 진짜 치사하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긴 했습니다. 하여튼 그 돈을 저에게 줄 테니 소송 없이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이었기에 저도 큰 고민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놈에게 정 떨어져서 더는 같이 못 살겠고 하루빨리 갈라서고 싶었거든요. 소송하고 시간 끄는 것보다 돈 넉넉히 받고 끝내는 게 저한테도 나았죠. 그렇게 저는 그 돈 받고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저보고 키우라고 했기에 원만하게 끝이 났고 최소한의 조정기간만 두고 바로 끝냈어요. 제가 굳이 소문내고 알리지 않아도 남편놈이 스스로 주변에 알리고 박희영이랑 재혼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본처랑 자식 버리고 박희영 꼬셔낸 거 주변에서 다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도 남편은 지 혼자 신나서 떠벌리고 다니는 모습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요. 하여튼 남편과 저는 이혼했고 저는 그 후로도 여전히 피자집 열심히 운영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저보고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남편 천벌 받을 거라고 대신 욕해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저는 엄청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하고 헤어지고 나니 속이 편안해졌거든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데리고 살았구나. 내가 희생하며 산 거였구나. 이혼하고 나니 오히려 해방이구나. 뒤늦게 깨달았고 이 이혼이 나에게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혼 후에도 잘 지내고 있는데 이혼하고 8개월도 안 돼서 배꼽 잡을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둘 다 아는 지인에게 낱낱이 다 들었죠. 남편은 저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박희영에게 들이댄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이혼했으니 잘해보자고요. 자기가 박희영 아들에게도 아빠가 되어줄 테니 재혼도 하자고요. 저도 사실 박희영이 바로 남편하고 재혼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뻔질나게 유부남 불러제낄 땐 박희영도 같은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그 후에 박희영이 제 전남편을 피해 완전히 잠수를 탔다고 했습니다. 전남편 회사에도 더 이상 출근 안 하고 아예 연락 끊고 이사까지 갔대요. 남편은 박희영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시겁하고 사방팔방 찾았나 본데 알고 보니 박희영은 제 전남편하고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로 재혼하려고 만나던 남자가 있었대요. 그 사실을 알고 제 전남편은 박희영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나는 너 때문에 이혼도 했는데 너는 양다리였느냐 따졌는데 박희영은 자기 그만 좀 괴롭히라며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이러느냐며 제 전남편을 무려 스토커로 신고해버린 겁니다. 전남편이 박희영에게 보냈던 집착하는 문자들, 통화 내역들 전부 다요. 남편은 자기는 스토커가 아니다. 우리 둘은 사랑했던 사이라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둘이 불륜이긴 해도 연인 사이였다는 관련 증거도 제출했다는데 박희영은 전 남편이 회사 사장과 직원의 상하관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껄떡거렸다. 그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하고 직장도 그만둔 거라고요. 게다가 자기는 재혼을 목적으로 만나는 남자가 이미 있다고 했다네요. 박형이 재혼하려는 남자도 제 전남편에게 경고했대요. 주변 계속 어슬렁대면 콩밥 먹일 거라고요. 둘이서 작정하고 제 전남편 스토커로 몰아가니 제 전남편은 눈이 횟가닥 돌았겠죠. 그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박희영 찾아가서 너 때문에 나는 그 큰돈까지 내놓으면서 이혼했는데 내 인생 망쳤느니 뭐했다느니 생난리 쳤다고 했고 결국 다시 신고해서 남편은 유치장 갇히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경찰서 2번이나 가고 전 남편은 주변에 박희영 욕하고 다니고 원망을 퍼붓고 다닌다는데
주위 사람들이 전 남편더러 아, 그래, 너 불쌍한 피해자다 이러겠나요? 유부남 주제에 후배한테 껄떡거리고 본처랑 자식 버리고 혼자 망상증 환자처럼 저러다가 스토커로 신고당했다고 그러죠. 주위 친구들까지도 인간으로 안 본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얘기 전에 듣는데 너무 웃기면서도 한편으론 쪽팔린 겁니다.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어쨌든 전 남편이고 저희 아빠 아들인데 저러고 미친 짓 하고 다니는구나 왜 저러나 싶어서요. 남편은 그 후로 저한테까지도 연락했습니다. 수치심이 없는 인간인가 봐요. 저더러 아들이 보고 싶다느니 어쩌느니 이제 와서 하는데 기가 막혔죠. 아들 핑계대는 게 기가 막혀 제가 단호히 그랬습니다. 여태까진 남의 아들 챙기고 네 아들은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제 와서 정우가 생각나? 참 희한한 부정이네. 그런데 어쩌지? 정우는 당신 안 보고 싶대. 너무 싫대. 아이가 아빠 안 보고 싶다는데 내가 억지로 보여줄 순 없잖아?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면 그것도 다 아동학대거든. 정우가 나 안 보고 싶어 한다고? 당신이 안 좋게 얘기한 거 아니야, 애한테? 내가 갓난아기도 아니고 12살이야. 지네 아빠가 후배 여직원한테 껄떡거리고 엄마한테 상처 주면서 자식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한 거 걔가 모르겠어? 어려도 알 거 다 알아. 네 행실을 그따위로 해놓고 어디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너는 나한테도 네 자식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야. 아무리 여자한테 눈 뒤집어졌어도 그건 똑바로 알아야지. 제가 따지니 남편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은미야, 내가 많이 미안하다. 정우 말고 혹시 당신은 시간 좀 안 돼? 나 당신한테 할 얘기도 좀 있고. 왜? 이제 와서 아쉬워? 꽝 대신 닭이야? 당신이 무슨 닭이야. 그게 아니라. 이보세요. 나는 당신하고 할 얘기 전혀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불편하니까 앞으로는 먼저 전화하지 마. 애가 나중에라도 아빠 보고 싶다고 말하면 나 안 말려. 그때 내가 전해줄 테니까 그전에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한테 자꾸 전화하고 보자느니 하면 나도 당신 스토커로 고소해버릴 거야. 알았어?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꽝 대신 닭도 아니고 박희영이 사라지니 이제 와서 저라도 다시 잡아보려고 저러나 싶어서 얼마나 열받던지요. 남편은 그 혼자서 살면서 장사도 잘 안 되는 쇼핑몰 꾸역꾸역 하고 산다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다 욕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요. 전 남편놈 저를 무슨 남편한테 집착하고 의부증 있는 여자로 몰더니 결국 지도 박희영에게 스토커로 신고와 고소당하고 주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쩌겠나요. 본인이 저지른 일의 대가죠. 사실 그 둘의 대화를 봐도 박희영은 적당히 남편을 이용만 해먹으려는 게 보이고 남편 혼자 안 달라서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키다리 아저씨가 돼주겠다 난리 난 게 보이더라고요. 박희영보다는 남편놈 혼자서 안달이 난 거죠. 그걸 알기에 저도 남편만 개 잡듯이 잡은 것도 맞고요. 지 옆에 있어준 진짜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하고 여자에 미쳐서 배신까지 하려 했던 그 인간. 제 인생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네요. 안 보고 사니까 오히려 더 편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들이랑 남편 없이도 이혼했어도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 증명하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 소송을 마치고 다시 솔로가 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 이혼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는데 진짜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게 사람 인생이라더니 그 말을 요즘 들어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제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이혼해도 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냐면서요. 남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저는 오죽하겠나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였고 앞으로 그 사람과의 미래를 함께 그린다는 걸 생각할 수 없어 이혼을 결정한 거였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도박, 주사, 폭력이었냐고요? 아닙니다. 전 남편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람인데, 맞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함들이 많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한 아울렛에서 같이 근무를 하며 만났습니다. 매장은 달랐지만 같은 남성복 매장에 근무를 했기에 오며 가며 얼굴을 종종 보고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와 제가 가까워질 계기가 있었죠. 저희 매장에는 1,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남자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저희 매장에 오면 꼭 저를 찾곤 해서 동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였죠. 그 손님은 저한테 마음이 있으신 듯 어떨 때는 커피나 주전부리를 사들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한테 전혀 마음이 없었기에 저는 기본적인 응대만 하려고 했죠. 그러던 중 퇴근을 하고 버스를 타려 아울렛 밖으로 나왔는데 그 손님이 저를 쫓아온 거예요. 나 알죠? 나 계속 기다렸는데. 아, 예. 지금 매장 마감 다 해서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피하려는데 그 손님은 집요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그쪽 때문에 매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 손님이 뭔가 쎄해서 얼른 피하고 싶었는데 아울렛은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 버스가 자주는 안 오거든요. 그렇게 버스야 얼른 와라 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남자 손님이 아니, 내가 할 말이 있다잖아! 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필 그날 제가 마감하고도 늦게 나온 터라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런 상황이라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에서 빵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매장에서 일하는 그 남자가요. 당신 뭐야? 자기야, 무슨 일이야? 저는 순간 놀라고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남자를 쳐다보았는데 그 남자는 순간적으로 코를 찡긋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기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고 말했습니다. 손님도 당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내 여자친구한테 이래? 하면서 큰 소리를 냈고 그 남자는 당황해서는 뒤로 슬금슬금 물러서더라고요. 나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좀 물어보려고. 하더니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손님이 가버리는 걸 보고 긴장이 풀렸습니다. 휴 하고 한숨이 절로 쉬어지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층 끝매장에 근무하시는 분 맞죠? 정말 감사해요. 그 남자는 저를 살펴보더니 어디까지 가세요? 오늘은 제가 태워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좀 있으면 버스 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남자 아직 안 갔어요.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심장이 쿵 하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놀라서 쳐다보려는데 쳐다보지 마요. 그냥 내 차 지금 바로 타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쪽을 쳐다보기도 무서워서 얼른 남자의 차에 탔습니다. 아까 그 손님이 당연히 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숨어서 쳐다본다니 너무 무서웠어요. 남자는 차를 출발시켰고 저는 일부러 더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벗어나고 저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까 그 남자분이 좀 이상하던데. 혼자 다니면 위험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음에는 좀 더 일찍 나오면 괜찮을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눈빛이 좀 이상하던데. 그냥 당분간은 퇴근할 때 나랑 같이 해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사양을 했는데 그 남자가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괜찮아요. 그 남자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 보이는데 당분간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손님 눈빛이 일반적이지 않아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도 있었어요. 뭔가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손님은 뭔가 쎄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는 게 부담스럽고 먹을 걸 주는 것도 싫었거든요. 결국 오늘 같은 일이 생기려고 그랬던 건가 싶어서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그럼 차비라도 좀 내겠다고 얘기를 했고 남자는 그럼 다음에 커피 한 잔 사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카풀을 시작했어요. 출근할 때는 버스를 타고 출근했지만 퇴근할 때는 대부분 그 남자와 함께 퇴근을 했죠. 사실 둘만 한 차에 타고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불편하기도 했는데 그 남자는 말을 무척 잘하고 대화를 잘 유도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얼마 가지 않아 자연스럽게 그 남자와 대화를 하며 차를 타고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를 태워주는 게 고마워서 커피를 종종 사다가 한 달쯤 되었을 때 봉투에 차비를 넣어 건넸습니다. 기름값까지 해서 좀 넉넉하게 넣었죠.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 손님도 이제 저희 매장에 안 오시고 다시 버스 타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동안 너무 감사해서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냥 계속 타고 다녀요. 예진 씨는 몰랐겠지만 그 남자 나는 한 번씩 봤는데.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네? 어디서요? 예진 씨 매장 주변 얼쩡거리는 것도 두어 번 봤고 버스 정류장 지나갈 때 보면 한 번씩 나무 뒤에 있는 거 봤는데. 예진 씨는 못 봤어요? 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심장이 쿵쿵 뛰고 무서웠어요. 제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아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도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익숙하고 예진 씨도 이렇게 가는 거 괜찮으면 그냥 타고 다녀요. 혹시라도 내가 차 안 태웠다가 무슨 일 생기면 나도 죄책감 가지고 살 것 같아요. 그냥 타고 다니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남자가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저는 눈치조차 채지 못했는데 이 남자는 세심한 부분이 있구나 싶어서 그게 큰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카풀을 하며 친해졌고 제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그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 참 좋았어요. 같은 매장은 아니지만 가까이 일하니 일하다가도 밥 먹으러 갈 때나 잠깐 쉬러 갈 때 종종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좋았고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사귀고 결혼을 했어요. 남친이 프로포즈를 했고 저도 기쁘게 받아들였죠. 결혼하고 나서도 생활은 비슷했습니다. 같이 출근해서 각자의 매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 상황이요. 쉬는 날을 같은 날로 정해 평일에는 같이 데이트를 즐기는 생활도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죠. 저나 남편이나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 초기부터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겁니다. 매장에서 일하다가 뛰쳐나가는 일이 잦아지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 시기에는 코가 정말 예민해서 새운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손님들이 오시면 그 사람한테 나는 냄새라고 할까요? 이상하게 평소에는 전혀 몰랐는데 그런 게 느껴져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응대를 하지도 못하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구역질을 하곤 했습니다. 결국 임신하고 한 달이 안 되어 저는 그만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입덧을 할지도 모르고 또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제가 한동안은 키워야 하니까 당분간은 쉬는 걸로 남편과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매장을 그만뒀고 남편은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 그맘때 남편은 매장의 점장이 되었어요. 너무 잘 되었다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죠. 그 뒤로 저는 집에서 지내는 중에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랑 예전에 같은 매장에서 근무했던 친구였어요. 이야기도 잘 통하고 성격도 좋아서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친구인데도 아주 잘 지낸 손정아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같이 일하다가 갑자기 매장을 그만두었어요. 본인은 30에 꼭 세계여행을 가고 싶었다고 하면서요.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놨고 그 시기가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아의 말을 들을 때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 30쯤 되면 현실적인 걸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친구가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렇게 매장을 그만두고 초반에는 저랑 연락을 잘했지만 저도 제일 하느라 바쁘고 그 친구도 여행하느라 바쁜지 연락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끊어졌는데 그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한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가워하며 통화를 했죠. 정아는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서로 얘기를 한참 하고 반가워하다 정아가 그러더군요. 나 다시 매장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혹시 너 전에 일하던 매장 사람 필요하니? 글쎄, 한번 점장님께 얘기해볼게. 가서 돈을 탈탈 쓰고 왔더니 빈털털이야. 이제 나이도 있으니 부지런히 일해야지. 언제 돈 모아서 너처럼 결혼하고 임신할지. 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잘하잖아. 내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 줄게. 그래, 고마워. 너 결혼식 때도 못 왔었는데 나 사진 좀 보여줘. 하더라고요. 저는 저장해 놓은 제 웨딩 사진과 결혼식 당일 사진들을 보여줬죠. 우와, 너무 예쁘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무슨 연예인 결혼식 같아. 하며 호들갑을 떨면서 칭찬해 주는데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하더라고. 정아, 너는 나중에 더 예쁘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아는 제 남편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네 남편 너무 잘생겼다. 키도 크고. 그런가? 저는 남편 칭찬에 왠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하하 웃었습니다. 정아는 남편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남편에 대해서도 줄줄 이야기했어요. 배려도 잘하고 사람이 착하다. 집안일도 잘 거들어주고 등등. 아직 결혼한 지 오래 안 되고 사이가 무척 좋다 보니 그런 남편의 좋은 점을 얘기했죠. 그래. 그런 센스 있는 사람이랑 사는 게 맞아. 센스는 돈 주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 아, 예진이 너 결혼 진짜 잘했다. 부럽다, 야. 하길래 사실 좀 으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만나고 와서 그날 밤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남편 매장에 얼마 전 직원 한 명이 그만두면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남편은 그다지 반기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친구가 경력도 있고 응대도 판매도 잘한다는 얘기를 듣자 그럼 이력서를 들고 한번 면접을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친구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면접을 보았고 남편의 매장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저는 잘 되었다고 축하해줬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퇴근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울렛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퇴근 시간은 일정한 편이거든요. 물론 재고조사하는 날이나 바빠서 좀 더 늦게 마치는 날이 있긴 하지만 그즘 남편은 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남편 퇴근 시간과는 달라 좀 의아해하던 때였어요. 게다가 그맘때는 저와의 스킨십을 피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아이가 있으니 조심하는 거라고 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여자들의 촉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 궁금했던 적도 있었는데 정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뭔가 남편이 평소와 달라 보이고 수상해 보이는 그런 거요. 저는 고민을 하다 친구 정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혹시 이상한 부분이 없냐고요. 너네 남편? 왜? 아니, 뭔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매장에서는 별일 없어? 글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나는 내 일만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정 걱정되면 내가 좀 알아봐 줄까? 뭐 일하면서 누구랑 카톡을 자주 하는지 통화를 하는지 뭐 그런 건 내가 봐줄 수 있으니까. 정말? 그럼 우리 남편 눈치 못 채게 네가 좀 봐줄 수 있을까?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가 봐줄게. 걱정 마. 정말 고마워. 그렇게 그 뒤로 친구는 저에게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나오는 건 없었어요. 매장에서 손님이 없어도 딱히 핸드폰 사용을 하지 않고 밥도 늘 같이 먹는 남자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하고 가고 퇴근할 때도 정아도 차가 있으니 주차장까지 같이 나갈 때가 있는데 그냥 퇴근을 한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더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임신을 하더니 이상하게 예민한 걸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속옷을 세탁하려는데 전혀 본 적 없는 속옷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사준 것 중 하나는 없고요. 남편이 아침에 뭘 입고 나갔는지 알고 나머지를 세탁하는데 그 속옷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속옷을 좋아해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매해서 남편에게 줬고 종류를 다 알거든요. 근데 전혀 본 적 없는 속옷이 하나 있고 원래 있던 속옷 하나가 사라져 버린 거죠. 저는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밖에서 새 속옷을 사 입고 올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나요? 그맘때 남편이 더 늦어지기도 했었고요. 저는 그런 사정을 친구 정아에게 얘기했는데 정아가 그러더군요. 오늘은 한번 미행을 해보겠다고요. 저는 그런 일까지 부탁하고 싶지는 않아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주길 바랬어요. 운전을 잘 하지도 못하지만 저희 집 차 한 대를 남편이 쓰는 터라 제가 운전해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번은 퇴근은 뭘 하길래 늦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미안해하며 정아에게 부탁했어요. 너무 미안하지만 한 번만 부탁한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아는 그날 남편의 뒤를 따랐는데 그날은 저희 집으로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 뭔가 남편이 일찍 오는데 기쁜 게 아니고 허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 마음속으로는 진짜 뭔가가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해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정아는 하루 가지고 되겠냐며 한 3, 4일 다녀보겠다 했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했고요. 그렇게 3일째 되는 날 정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예진아, 너 임신해서 더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너네 남편 아무 일도 없어.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 확실해? 내가 오늘 퇴근하고 따라붙었거든. 오늘은 심지어 아빠 차 끌고 왔어. 맨날 같은 차로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퇴근하고 너네 집 말고 다른 데로 가길래 열심히 쫓아갔거든? 근데 어딘 줄 아니? 볼링장 갔더라. 너네 남편 볼링 친다며. 내가 볼링장 들어가는 사진까지 찍었어. 보내줄게.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예전부터 볼링을 좋아했던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긴장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랬구나 싶어서요. 그랬구나.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느낄래. 나는 뭔가 다른 건 줄 알았지. 근데 볼링이라니. 아,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정아야.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정아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하고 통화를 끊고 저는 메신저에 선물하기 버튼을 눌러 상품권을 선물하려고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정아에게서요. 뭐지? 남편 볼링장 들어가는 사진을 보냈나 싶어서 문자를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내가 잘 둘러댔으니 더 이상은 의심 안 할 거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죠. 뭐지? 이거 누구한테 보내는 거지? 하고요. 그렇게 멍하게 있는데 정아는 그 뒤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5분 정도 지나자 남편이 볼링장 들어간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진아, 사진 받았어? 방금. 근데 아까 문자. 아, 그거 내가 다른 친구한테 보낸다는 걸 너한테 깜빡하고 잘못 보냈어. 그 친구 너도 혹시 알지? 김현정이라고 우리 연매장 근무하는 사람 있는데 동갑이라 잘 지내거든. 근데 그 친구가 다른 매장 애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보냈거든. 하며 횡설수설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말이 안 되는 걸 짜맞추려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에 알겠다며 통화를 끝냈어요.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죠. 설마 정아랑 내 남편이? 정아의 얘기는 귀에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의 이야기라며 횡설수설하는데 정아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하는 것 같지 않을 정도였어요.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뭉치는 느낌이 들고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겼어요. 저는 정아에게 나중에 얘기하자며 통화를 끝내고 바로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누워 숨을 고르며 통증이 잦아지길 기다리면서도 머릿속은 내내 그 생각이었습니다. 둘이 뭔가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은 두근거리고 배는 계속 뭉쳐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안정을 취하려 했어야 했는데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침대에 누워있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남편이 몸이 괜찮냐며 밤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고 걱정을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내 남편이 바람이라니. 그것도 내가 일자리를 부탁했던 친구와 바람이라니. 내가 잘못했던 걸까 하며 자책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든 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배가 계속 뭉쳐서 그랬다며 그냥 좀 쉬겠다고 하고 방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보겠다고 답했죠. 그렇게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저는 일어나 씻고 준비를 했습니다. 배는 계속 조금씩 뭉쳤지만 별일이 아닐 거라 생각하며 정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늘 남편에게 정아가 언제 쉬느냐고 물었고 마침 오늘이 오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아에게 연락해서 오늘 좀 보자고 했습니다. 쉬는 날인 거 다 안다고요. 그랬더니 정아가 처음에는 약속이 있니 어쩌니 하다가 제가 집요하게 나오니까 알겠다고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나가 정아를 만났습니다. 왔어. 아, 예진아, 밥은 먹었어? 배가 좀 더 나왔네.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밥 먹을 정신이 없었어. 너도 알 거라 생각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앞뒤로 말 길게 하는 거 잘 못하니까 바로 얘기할게. 어제 그 문자, 그거 뭐야? 제 말에 정아는 올게 왔구나 라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친구한테 실수로 보낸 거고 장난이고 막 그러는 겁니다. 아,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아, 진짜. 내가 어제 말했잖아. 우리 옆에 매장에 거기서 일하는 현정이라는 애가 다른 매장에 알바로 들어온 애랑 일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말해주려다 다 너한테 잘못 보낸 거야. 하더군요. 걔는 그런 일이 없다던데. 제 말에 정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네 전화 듣고 오늘 걔한테 확인해봤어. 그런 일 전혀 없고 너랑 그다지 친하지도 않다고 하던데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정아는 제가 그 현정이라는 사람과 친할 거라고는 생각은 전혀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아울렛에 근무를 했었고 현정이는 저와 훨씬 친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현정이에게서 오늘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현정이한테 물어봤더니 네가 며칠 전에 내 남편한테 뭐라고 협박 같은 거 했다며. 지하 주차장 쪽 엘리베이터 안쪽에서 현정이가 지나가다 봤다던데. 내 남편한테 이제 어쩔 거냐고 그러면서 몰아붙였다며. 네, 그날 현정이라는 친구는 저에게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해주면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의 가정사를 본인이 왈가왈부하는 건 아니다 싶어 말을 아꼈는데 제가 오늘 그런 일을 물어보니 본인도 그때 이상했었다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제 얘기를 들은 정아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너 결혼할 남자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어? 네 SNS에 댓글 다는 그 남자 맞잖아. 어떻게 결혼할 생각도 있다면서 내 남편이랑. 나 네 남친 SNS 아이디 다 알아. 그 남친한테도 다 얘기할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정아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절대 하지 마! 너는 내 남편이랑 그래도 되고 나는 네 남자친구한테 연락하면 안 돼? 너 거기 취업까지 내가 부탁해서 시켜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니? 그런 거 아니야, 예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정아는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 하니 마음이 많이 급해졌는지 저를 붙잡으며 얘기하더라고요. 팔 놓고 얘기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나 다 녹음할 거야. 만약 거짓말이 있다면 네 남친한테도 다 얘기할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거야. 알겠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정아는 한숨을 크게 쉬며 자포자기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얘기할게.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부터 이러려는 건 아니었는데 나도 상황이 급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어. 진짜야. 그래서? 그치만 네 남편이랑 불륜이라니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진짜야. 그건 내가 장담해. 우리 엄마 아빠 걸고 맹세할 수도 있어. 그럼 네가 내 남편을 왜 협박했는데? 그리고 어제 보낸 문자는 뭔데? 정아는 그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 안 할 거야? 할게. 근데 너도 이게 충격일 거라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무슨 상황이든 지금 상황보단 덜 충격일 테니까 그냥 말해. 사실은 정말 뭐냐고. 네 남편 만나는 사람 있어. 근데 진짜 나는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고? 누구지? 같이 볼링 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매장의 직원인가? 갑자기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이 몰려왔고 배는 더 심하게 당겼습니다. 하지만 배의 통증보다 저는 이 상황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게 누군지 너는 아는 거지? 누구야? 그게 우리 매장에 하정수라고. 뭐? 주말 알바생이 있어. 근데 걔랑 너네 남편이. 하정수라면 남자잖아.
저는 예상치도 못한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남자랑 사귄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너무 믿기질 않으니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유를 댈 거면 그럴싸한 걸 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성의가 없어도. 너는 못 믿겠지. 근데 나한테 다 증거가 있어. 봐봐. 하며 정아가 보여준 핸드폰에는 사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 차에 탄 한 남자와 남편이 키스를 하는 사진이었어요. 사진이 흐릿하긴 했지만 제 남편과 다른 남자가 확실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남편과 한 바에 들어가는 사진도 정아는 찍었습니다. 그 바는 게이바라는 곳이라고 정아가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더군요.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정아가 보여주는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남편한테서 이제까지 그런 기미를 전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와 자연스레 스킨십도 하고 애정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게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싶은데 그 사진들을 보니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고 그 사진을 멍하게 보고 있는 와중에 친구는 내가 사실 여행 다니면서 빚이 좀 있었거든. 근데 이제 결혼도 해야 되지. 모아놓은 돈은 없고 빚만 있지. 그러다 그 상황을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처음엔 너한테 얘기할까 했어. 주차장에서 사진 찍었을 그때는. 근데 네가 안 믿을 것 같아서 네 남편을 좀 쫓아다녀보다 이런 곳 가는 것도 알게 되고 둘이 모텔까지 가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너네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너 출산하면 더 이상 이런 짓 안 할 거라고 믿어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서 나도 너무 급한 마음에 알겠다고. 정말 미안해 예진아. 진짜 내가 나쁜 년인데 나도 너무 돈이 급했어. 지금 남자친구는 내가 결혼 준비가 다 된 줄 알거든. 이 남자 놓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정아의 얘기를 다 듣고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어떻게. 저는 그때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정과는 다른 통증에 테이블에 고개를 숙였고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쓰러졌고 정아가 119에 신고를 해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정아는 없고 남편이 옆에 있더라고요. 잔뜩 걱정하는 얼굴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괜찮냐고 묻는데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이 얘기를 해주더군요. 아기가 심장이 뛰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곧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내 아기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어서 너무 절망했어요. 제가 가슴을 치며 울자 남편은 말리며 저를 안아주는데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쳐서 남편을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해했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아기가 죽은 거야! 너 때문에! 제가 비명에 가깝게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울부짖었고 그 뒤에 오신 저희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며 달랬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다음날 아이를 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은 아이를 품고 있었던 그 하루를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뱃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음이 진짜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픈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게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자마자 저는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정아한테 얘기 다 들었고 네가 정아한테 협박당한 것도 안다. 그 사진들도 내가 받아서 다 들고 있다. 너는 나를 기만하고 내 아이를 죽인 살인범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들 생각조차 못하더니
제가 살인범이라고 하니 그제야 입을 떼더라고요. 내가 왜 살인자야? 내가 뭘 했는데? 네가 배 아플 때 바로 병원을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뻔뻔스러운 말에 기가 찼습니다. 너 같으면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그 와중에 병원 갈 정신이 있을 것 같니? 저번 주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아기였는데 네 얘기 듣고 그 충격에 유산한 거야. 그러면서 뭐? 내 탓을 해? 네가 인간이면 그럴 수는 없지. 나 이거 못 참아. 다 알릴 거야. 시부모님, 너네 사장님, 본사, 아울렛에도 가리지 않고 다 알릴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사색이 되더군요. 사실 남편은 시아버지를 정말 무서워합니다. 어릴 적부터 많이 맞고 커서라고 하는데 아직도 아버지 말에는 벌벌 떨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태도를 바꿔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아, 그래, 내가 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줘, 제발. 이혼하자고 하면 할게. 재산 달라고 하면 다 줄게. 근데 우리 부모님께는 알리지 마. 우리 엄마 아빠 알면 진짜 큰일 나. 제발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저는 남편의 애원이 그냥 다 본인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미안해서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보다 본인이 살기 위한 수작으로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아기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너 그거 할 수 있어? 내 아기 다시 살릴 수 있어? 저는 다시 그렇게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아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 있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부모님께 연락해 남편이 남자를 만난다. 그 남자랑 바람이 났다. 사진 보냈으니 보셔라 하고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간소송을 걸 거라고 했습니다. 동성애도 물론 상간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시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저를 보며 흥분하셔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시길래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시라고 하고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일을 얘기했어요. 근데 느낌이 어머님은 그렇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지는 않고 아버님은 정말 생전 처음 듣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으시는데 제가 상황을 보니 아마 어머님은 이 일을 아예 모르시진 않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버님은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곤 그 새끼 어디 있냐고 전화를 하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혼할 거고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난리 치시길래 그것도 보기 싫어 그냥 간단한 짐 챙겨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한 이틀이 지나고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요. 그렇게 남편과 만났고 어머님도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남편은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님께 맞은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침울하면서도 약간은 저를 원망하는 표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네가 이혼을 결정했으면 우리가 따라야지. 하지만 예진아, 그 소송까지는 꼭 해야겠니? 니네 시아버지 한 것만 해도 지금 태용이는 죽을 맛이야. 니네 시아버지가 재산이고 뭐고 한 푼도 안 줄 거고 앞으로 보지도 않겠대. 정신병원 집어넣는다는 거 내가 오늘도 말리고 나왔다. 그 와중에 소송이라니. 혹시 나 이거 소문이라도 나면 나 못 살아 예진아. 그러니까 소송만 좀 취하해 줄 순 없겠니? 아니요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걸 해서 네가 뭘 얻을 수 있는데. 돈? 그거 우리가 해주마. 네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2배 주마. 그니까 괜히 그걸로 시끌시끌하게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주렴. 제발 내 부탁이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할 말이 없어? 아휴, 얘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냥 너한테 다 미안한 마음뿐이지. 저도 할 말 없어요, 어머니. 무슨 짓을 해도 제 아기는 살아 돌아오지 않아요. 소송 건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거라도 해야 살 것 같아요. 그러니 더 말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싶었는데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남편의 사진이 계속 떠오르고 아이를 잃었을 때의 슬픔이 생각나고 시아버지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도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자 저희 부모님도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울어버리라고, 같이 울 테니 울어버리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조차도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슬픔에 잠겨 있는데 하루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슬퍼야 되지 싶고 내가 이렇게 울고불고 하든 말든 그 인간은 잘만 살 텐데 싶으면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더 이상 울지 않겠다.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울면서 침울해 있나 싶었고 기운을 차려서 그 인간하고 당당하게 싸우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밥도 잘 챙겨 먹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연락해 어떻게 일이 돼가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연락해서는 합의를 하자고 하셨고요. 그 와중에 저는 정아의 남친 SNS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여친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내 남편이 가진 약점을 돈으로 협박을 했다. 그리고 나한테는 거짓말을 했다. 이 사실을 알고도 결혼할지 말지는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 뒤로는 정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남친한테 결국 다 얘기했냐고. 자기가 증거랑 사진도 다 넘겼는데 어떻게 본인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따지더라고요. 남친이 그 사실 알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어쩔 거냐며 책임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닥쳐. 내 남편도 잘한 거 없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남의 약점 잡고 돈 달라고 했으면서 뭐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럼 법적으로 따져볼래? 남편 폰에 네가 협박한 내용들 다 있을 텐데 그렇게 해줄까? 내 남편이 너한테 계좌이체한 증거까지 있는데 경찰서 지금 가? 제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자 정아는 가만히 듣고 있더니 됐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수신 차단을 한 건지 받지를 않더라고요. 법적으로 한다니까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끝까지 소송을 갔어요. 시모가 계속 금액을 올렸지만 그 돈이 더러운 돈이다 생각이 들었고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아무 상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판결까지 갔고 그 남자와 남편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매장 사장님께도 이런 얘기를 했고 남편은 매장에서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알바생 남자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고 지금은 예전에 일했던 아울렛 매장에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소문이 돌긴 했지만 제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일부러 더 밝은 모습으로 행동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본인이 거부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아버지가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정신병은 아닌데 시아버지한테는 그게 아마 정신병보다 더한 걸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시부모님 댁에 같이 있다 그런 뉴스를 보면 엄청 화를 내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가장 상처받고 힘든 건 저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위자료를 받았다고 위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에 속 시원하게 복수하는 사이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요. 하지만 제 인생은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열심히 꿋꿋이 살면 저한테는 그게 사이다가 아닐까 싶어요. 종종 아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이것 또한 더 괜찮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하루하루 의미 있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